안녕하십니까. 약자의 동반자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8090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 어머니가 마침 팔순입니다. 그리고 장인장모도 팔순입니다. 장인어른은 지금 80대 후반으로 거의 90대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80대 초반인데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여자로서 참아야 하기에 누가 참아야 한다고 규칙을, 법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도 집에서도 그리고 사회나 교회를 가더라도 다 여자는 참아야 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니까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러워서 원한이 있어서 한만한 꿈이 있어서 여자 일생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추나추동 꿈을 꿉니다. 봄에는 세계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계를 바꿔야지. 남자든 여자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화목하면서 우리 가족이라도 바꿔서 배우자, 자녀들 내 꿈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나도 그 다음에 행복하게 가족과 어울려 살아야지 하는 꿈을 꿉니다. 그거 역시 쉽지 않죠.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중년 접어들었죠. 대개 40에서 60까지입니다. 그때는 무슨 꿈을 꾸는데요. 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나 바꿔보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바꿔보자고 하죠. 배우자 좀 바꾸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든 기도를 할 때 그럽니다. 세계를 바꾸게 해달라고 젊을 때는 기도하다가 이제 중년 넘어서는 제발 배우자라도 좀 변하게 하고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죠. 역시 그것도. 그럴 때는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80대들 70대들이 꾸는 꿈은 그래 나밖에 없다. 자식도 남편도 마누라도 소용없어. 다 내가 잘나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편안하고 건강해야지. 소용없어. 이렇게 나라도 이제 바뀌자. 나라도 좀 더 좋아져야 되지. 그러나 건강도 재산도 심리도 정치도 경제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나마저 못 바꾸고 가는 게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게 많은데 뭐가 많냐? 생각보다 많은 게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 많은 게 빚이요. 생각보다 많은 게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자, 바퀴벌레 한 마리 봤다. 그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한 10마리나 있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 이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와 빚과 나이는 생각보다 많은데 80대, 90대 되면은 10대에 10km로 달리던 그 나이 열차가 80km, 90km로 달리기 때문에 언제? 벌써 1년 다 가네? 9월이요? 내일 모레 추석이네? 이렇게 나이는 생각보다 많이 먹고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문상에 가보면 참 8, 90대가 많더라고요. 문상에서 많이 보는 나이가 7, 80대. 80은 대개 넘기더라고요. 또 어머니들, 여자들은 90대에 접어든 사람도 많고 제가 지금까지 63년 살면서 2명 봤습니다. 누구를? 100세 넘긴 사람을. 저 외할머니가 103세인가 하고 친구 어머니 한 분이 100세를 넘겼더라고요. 아무튼 80, 90은 많이 보는데 100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제가 볼 정도면은 100세 인생이 꿈은 아니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일생의 추나추동을 100세라면은 25살 아니면 80세로 논다면은 20살씩 추나추동을 놓을 수가 있는데 80대는 어디로 봐도 겨울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바꿀 생각 못합니다. 사실은 나를 바꾸는 것도 늦습니다.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 90대는 아랫사람을 위해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나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8, 90대는 인생 역전을 하는 여기 지금 챕터이긴 하지만 이 인생 이야기 그보다는
8, 90대를 이해하자. 추석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잘하는 장인 장모보다 더 잘하는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 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보고 또 국사 뭐 인증 시험이다. 제 아들도 뭐 공무원 시험 본다 보니까 이렇게 또 준비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역사에는 관심이 많은데 세종대왕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세종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역사보다 가정사가 더 중요하다고요. 일상사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창한 궁중 이야기만, 궁중에서 뭐 세종이 어쩌고 저쩌고 정조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명성황 자꾸 고종 황제 요새 얼마나 매국노라고 하고 명성하고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역사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뭐 뮤지컬에서 그렇게 미화한다고 해서 과장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뀝니까? 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정사라고 해요. 내 가정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사실은 우리 외할머니는 알고 할머니는 알지만 외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릅니다. 하물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물어서. 아니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한테.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직계 쪽으로는 알아보기 힘든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서라도 자기 가정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보는 역사에는 관심이 많아도 자기의 그 생태, 자기의 뭐랄까요, 출생 비밀, 자기의 배경과 환경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가정사는 이 짧은 이야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직계로 외면합니다. 우리는 자기 탄생의 비밀은 얘기 안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 허구 픽션을 가지고 뭐 울고 웃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저보다 19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 나이로 64이니까 83인가요? 일제시대 때 여기서 이제 전라북도라는 곳이 있고 진안이라는 또 그 오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알겠죠. 전주 옆에 붙은 완주, 진안, 무진장 해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를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뭐 완주, 임실까지 이렇게 국회의원 어디가 또 임실 빠져나갔던가요?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구를 여러 군데 묶어야 한 구가 됩니다. 그런 진안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느냐? 그렇게 북한에 살다가 왜 할아버지가 아마 그 좀 견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북한으로 또 만주로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그 좀 트인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본 또는 만주, 우리나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근데 북한에 살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보니까 소련군이 진군해가지고 좀 공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한테는 외증조부죠. 이름도 여전히 안 왔습니다. 제가 책 쓸 때 어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외증조부가 야 이거 이상하다. 근데 외할아버지는 그 전에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조실부 뭐의 부모까지는 아니지만 조실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황해로 해서 인천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그 비밀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이제 태우다 야밤중에 태우다 주는 그 선장이 이거 아이들 우리 어머니가 그때 8살인가 안팎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도 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그러니 한 5살 먹고 뭐 6, 7살 먹고 한 8, 9살 먹은 이 꼬마들이 셋이나 타가지고 여기서 만일 울기라도 하면 여기 탄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지 막 안 태워주려고 하는 것을 그 외증조부가 사정사정하고 애들이 맑게 알아들으니까 절대 그렇게 울거나 인기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짐을 받은 다음에 배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 아닙니까? 제가 그때 어머니가 만일 그 선장이 거절해가지고 또 외증조부가 이 임기응변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정해가지고 그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인천으로 못 왔을 것이고 인천에서 또 익산으로 익산에서 진안으로 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익산에서 또 진안으로 올 때는 피난 왔으니까요. 한국전쟁도 그 사이에 끼잖아요. 이렇게 일제시대 해방전국 북한에서 배 타고 인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또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 익산으로, 또 익산도 이제 전쟁의 그 위험으로부터 이게 피난을 하니까 더 안전한 진안 고원이라고 해서 남한에서도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물론 뭐 저쪽 강원도 그 경북 그 산악지대, 충북 산악지대 이런 데가 이제 험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 표고가 높은 곳으로서는 진안도 매우 높기 때문에 진안고원, 개마고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에서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익산까지 와서 또 학교 다니다가 전쟁이 나서 초등학교는 남동생을 보내고 어머니는 안 가르쳤는데 1, 2년 때를 써가지고 남동생보다 늦게 다니긴 했지만 역시 또 한국전쟁이 나는 바람에 가정 형편도 안 좋은 바람에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시골에서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생도 학벌이 학력이 좋은 셈입니다. 아무튼 그런 그 인생 역정을 거쳐서 지난해 왔는데 완주에서 이렇게 역시 살려고 온 친인척을 찾아서 살려고 온 이 아버지는 초2 중퇴생. 제가 이런 걸 알았었느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그 가정 환경 기록하는 데다가 국조를 썼습니다. 당연히 그냥 국조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상황 파악할 때, 가정 환경 파악할 때 뭐 들으라 하면 살리면 뭐 들 게 없고 아버지 그 학력 국졸로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학교 졸업이죠. 초졸 지금으로.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게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는 초2, 어머니는 초4. 이게 가정사를 아는 겁니다. 제가 50 넘어섰을 겁니다. 그렇게 피난 온 사람끼리 또 가난을 피해서 온 사람끼리 만나서 7을 낳았고 6이 살았습니다. 하나를 잃었습니다. 제가 그 잃은 것도 합니다. 그때 지난해는 아마 병원이 한 군데가 있었을 것이고 약국은 한 두세 군데. 근데 아무튼 그때 그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어디다 묻었는 것까지 대략 압니다. 제가 7남매의 장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6명을 키워서 넷을 또 대학까지 가르치고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초인적입니다. 결혼해서 산 것도 그렇고 돈 대마지게 되고 돈 밭을 뭐 빌려 농사 짓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자녀 6 중에 4이 대학 나오고 하나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키워낸 걸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거든요. 이렇게 8090은 제가 비근하니까 우리 어머니, 잘하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도 다 그렇게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50대, 60대라면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 선택, 성견지명이 있는 또는 그 외가 쪽, 친가 쪽 그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치명상을 주기도 하고 크나큰 어떤 그 공로를 남기기도 하고 크나큰 어떤 그 뭐랄까요 상흔을 남겨서 두고두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겁니다. 저로서는 이제 그 어머니로서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인천을 해가지고 익산을 해가지고 진안까지 오게 된 그게 계속해서 어찌 보면 하강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삶을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옮긴 것이긴 하지만 본래 근거가 그 진안이어가지고 진안에서 이제 논밭이 아주 부자였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북한에서 사업해보려다가 인천에서 사업해보려다가 이게 이제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때든 지금이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뭔가 그 만주라든가 이런데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일인데 어떤 그 지난 꼴짝에서 그런 견문을 가졌는지 어찌 보면 참 그 외가 쪽이 똑똑하다, 똘똘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농경시대였고 일제시대 농경시대에서 그 논밭을 팔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험가입니다. 벤처사업가인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제 워낙 살기 힘드니까 이 이촌향도 이른바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1920년대, 30년대 어떻게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제 말기에 그런 도전을 했다는 거 그것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막 그 여자지만 이 배포가 있고 담력이 있고
한마디로 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뭐 피난 올 때부터 생사를 걸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것만 해도 천지개벽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울 때든 당신이 뭐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술도 허리다 무릎이다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손수레 끌고 의지해서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는데 그런 담력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빨리 잃고 또 결혼도 빨리 해야 했고 가난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많은 자녀를 키워내는 데서 그러지 뭐 이제 몸은 뭐 종합병원이죠 말 그대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도 수술할 때랑 이렇게 그 의사들이 하는 말 보면 아주 뭐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뭐 대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하지 않은 부모는 없죠. 자기 부모니까.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위기를 몇 번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그 강단과 담력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견지명이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증조부 아래에서 커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워낙 하나니까 뭐 최대한 뒷받침 한다고는 했지만 좀 미흡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손자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럽니다. 가난하고 그 가난한 속에서 자식 농사 짓고 그 다음 벼농사 뭐 고추농사 이런 거 지어가지고 지금 역시 가난한데 그나마 제가 이제 학원 할 때 김대중 정부 국민연금 시작할 때여가지고 이거는 뭐 이 노인 양반들 혜택 보라고 하는 건데도 그때 뭐 2, 3만 원 내고 어찌고 그러는 건데 그건 내다 말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살려가지고 아무튼 뭐 얼마 내지 않았는데 첫 번째 거의 혜택을 보는 지금도 10몇만 원인가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죠. 효자죠. 그 국민연금을 뭐 아버지도 그걸 타는 걸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뭐 20년 안팎 타나요? 몇백만 원 됐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주는 용돈,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그 노령수당이든가요. 뭐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지금도 팔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순이든 구순이든 인생은 100세까지라고 그러는데 100세를 살든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역시 나이는 생각보다 많고 빚도 많고 이 바퀴벌레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코로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확진해가지고 환자가 몇 명이다 하면 그거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거예요. 실제 드러나는 것보다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이 그 감염 증상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켜서 뭐 그게 악인 아니죠. 자기는 걸린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니까 바퀴벌레 같이 이 혐오의 대상 질병이나 이 병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제 몸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빨도 생각보다 더 썩어 있고 잇몸도 생각보다 더 안 좋고 위나 장이나 모든 어떤 그 기관들이 제가 60대인데도 근육이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과연 더 안 좋을 것인가 좋을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자기 건강도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다. 그 해가 되는 균들이라든가 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빚은 노예가 되는 길이니까 되도록이면 갚아야 된다. 저도 뭐 몇 년 전에 7, 8년 전이든가요. 자산 쫙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빚 싹 갚아버렸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뭐 한 사람이 그 또 빚 스트레스가 또 굉장하고 그래서 나이도 생각보다 저도 역시 많습니다. 근데 80, 90대들은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꼰대 이야기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그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서는 이 만 원을 다 쓰면 큰일 나니까 이거를 못 쓰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용돈 어머니가 2만 원 3만 원 주어도 못 씁니다. 그런 인생에서 나오는 습관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그 행동을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죠. 우리 아버지가 불 끄는 습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쳤구나. 그걸 생각하면 지금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아버지는 끄고 나는 켜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요. 그때 몰랐던 것을 이제 알고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인생이 그렇게 가정법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 일생을 간략하게 알고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후회되는 점은 뭔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였는지, 가장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를 미리미리 들어놓는다면은 자기가 간단히 부모에 대한 기록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주영, 이병철만 자서전 씁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얼마든지 자서전에 또는 여러분이 자녀로서 그 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 가문이 뼈대가 서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딸은 고명딸 하나뿐이어가지고 뭐 이게 중국이다, 일본이다, 딸이 데리고는 다녔는데 3년 전인가 5 아들하고 어머니가 베트남을 여행을 3박 4일인가요? 4박 5일인가요? 한번 여행을 했는데 자영업하는 동생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여간 시간 맞춰가지고 그 뒤로 더 보행이 훨씬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도 휠체어 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팀에 한 20몇 명이었는가요? 여러 팀이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아들 5이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왔느냐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역시 시간 맞추는 건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역사에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막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딸들 며느리들하고는 갔다 와봤는데 한번 아들들하고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것도 벌써 금방 3년 지나갔네요. 그 뒤로 다리가 급격히 나빠지고 또 허리도 수술하고 그걸 보면은 이 몸이 오는 신호를 읽고서 내가 이때 안 가면 이제 못 간다. 근데 아들들하고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꿈을 피력하고 그 꿈을 실현했는데 버킷리스트 바구니에 여러분 꿈만 집어넣을 게 아니라 어머니 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난 자식들하고 외국은 아니라도 제주도를 못 가면 남해 아니라도 이렇게 한번 같은 차 타고 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 25인승이라도 빌려가지고 소풍이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1박 2일로 2박 3일이면 좋고 아니면 당일치기를 우리 당일치기 그 가족 소풍 같은 것도 가끔 가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그 부모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3대가 똘똘 뭉쳐서 가족사, 가정사를 한번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